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는 많은 환자를 응급실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먹먹했던 한 고등학생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만 16세 정도였던 이 학생은 스승의 날 중학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교무실을 나서던 순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요? 왜요? 그 원인은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였는데요. 심실세동이란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심장 근육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은 순식간에 0에 가까워지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마침 근처에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하셨고 곧바로 119가 도착해 본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됐습니다. 다행이다. 심정지 발생부터 응급처치, 이송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골든타임을 지켜 지금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4년째 응급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환 딱 6가지로 정리됩니다. 궁금하다. 첫째, 혈관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 둘째,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터질 수 있는 대동맥류. 셋째, 가슴을 조이는 급성 심근경색. 넷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다섯째,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마지막은 다리 깊숙한 곳에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피가 굳는 겁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제일 중요한데. 혈전이 일종의 피떡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피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엔 이런 혈관 문제로 응급실에 찾는 환자가 부쩍 많아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위험이 66%,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0% 증가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여름은 혈관 응급 시즌입니다. 왜 여름만 되면 이렇게 혈관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겨울이어야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탈수 때문입니다. 여름은 무척 덥잖아요. 네. 땀을 줄줄 흘리게 되죠. 그러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끈적끈적 찐득찐득해집니다. 피가 끈적하면 흐름이 느려지고 그 사이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실제 연구에서도 여름철 탈수가 미세 혈류까지 영향을 주고 두통, 피로, 시야 흐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는 혈압 저하 때문입니다. 더우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혈관을 확 열어요. 그러면 혈압이 뚝 떨어지고 피의 흐름도 느려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하죠. 피가 고이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또 혈전이 생깁니다. 실제로 고온 환경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름엔 덥고 피는 끈적해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순환은 느려지고 혈관 입장에서 여름은 정말 지옥철, 러시아워 같은 계절이죠. 약간 출퇴근 시간대 그 지하철에 꽉 막힌 그런 맞아요. 느낌이겠네요. 와, 아니, 여름은 그냥 더워서 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혈관이 위협받고 있는 계절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혈전이 심장으로 날아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증상이 떠오르세요? 전 되게 쥐어짜는 쥐어짜는 네. 듯한. 그쵸? 다들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바늘로 쿡쿡 찌르는 느낌. 맞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장면.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요. 왜 또 중년 여성일까요? 중년 여성. 도대체 여성 호르몬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심장 혈관이 더 작고 섬세하기 때문에 질환이 나타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 완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 통증이나 이상 증상도 흐릿하고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쪽 빠지고 어지러워요.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증상이 심근경색의 시작인 경우 꽤 많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심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혈관 질환은 증상을 인지하는 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곧바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단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증상 자체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본인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가족이라도 듣고서 계속 요즘 그러던데 병원 한번 가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간호사님, 제가 증상이 왔을 땐 일단 우리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거든요. 너무 이해돼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생명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타임 이즈 브레인, 시간이 곧 뇌입니다. 그렇겠다. 어디 있을 줄 알고요. 시간이 뇌야. 뇌세포는 1분 1초가 지날수록 죽어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단 10분만 늦어도 회복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가족에게 먼저 말고 119 먼저. 무조건 119. 그러니까 가족보다 119. 근데 이게 응급인 걸 알면 알겠는데 예를 들면 진짜로 속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럴 때 119에 누가 전화를 해?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거나 뭐 아내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 당연하죠. 근데 아들이랑 아내한테 전화를 해도 그럼 병원에 제가 연락해 볼까요? 이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해결은 안 되고. 이게 뭐가 있냐면 119를 부르는 게 좀 민폐고 좀 미안하다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별것도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아유,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돼요. 이때는 119한테 전화해야 돼. 이성적이에요. 공감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가? 아. 예를 들어 자정에 잠들었는데 네. 아침 6시에 일어나 보니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그렇다면 이분은 발병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떻게 알지? 밤에 잠들었는데. 한 3시 정도일까? 중간? 아니 잠들고 나선가? 일어나서 증상을 느꼈으니까 일어난 시간 6시. 보통은 6시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당연히 증상이 내가 이상해졌으니까 느껴지니까,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정답은 밤 12시입니다. 안전하게.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였던 시간, 라스트 노말 타임입니다. 모든 치료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도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몸 소리뿐만 아니라 몸 느낌에 우리가 예민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궁금하다. 첫째, 혈관은 조용히 터지거나 막힙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조용히. 조용히. 둘째, 응급 상황엔 망설이지 말고 119 먼저, 가족은 나중에. 무조건 119. 셋째, 가슴이 안 아프다, 괜찮다는 오해. 지금 이 순간 버리셔야 합니다. 이 3문장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모든 여성에게 언젠가는 완경이 찾아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난소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여성의 몸속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시작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혈관 건강의 변화입니다. 진짜 맞아요. 안면 홍조, 뭐 불면증, 골다공증은 들어봤는데 이게 완경이 심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여성 호르몬, 이제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생리의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다 이 에스트로겐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완경 이후에 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확 줄어들면은 여성의 몸속 혈관은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수호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힘은 좀 약해지고 수축하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혈관이 잘 퍼지고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꽉 조여 있는 상태가 더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원래 염증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졌는데 안 그래도 탄탄하게 딱딱하게 쪼여드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손상이 2배, 3배 걷잡을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완경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혈관이 80에서 90%까지 이제 좁아지는 현상이 관찰이 되는 걸 보면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막아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막아주고 있다가 그 순간에 확 올라가면서 고삐 풀린 것처럼 쫙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해당해도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3가지만 해당해도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경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쉽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고지혈증과 혈압 상승은 돌연사가 할 수 있을 그런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조합이거든요. 완경 이후 여성은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아지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관도 자율신경계도 염증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데 왠지 뇌졸중은 남성들한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뇌졸중은 남성들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발병률 자체는 남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망률은 여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 내가 걸리면 남자가 100%고요. 더 많이 걸리는데 여자가 더 많이 죽어요. 그렇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통계를 한번 볼게요. 네. 남성은 6.9%, 여성은 9.1%. 너무 무섭다. 뇌졸중은 뇌 때문에 걸리는 건데 네. 이게 남녀가 다르다. 왜일까요? 언제 걸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쨌든 뇌졸중 증상이 있어도 잘 회복되고 나면 괜찮을 수 있는데 핵심은 어떤 거냐, 나이. 국내 평균 발병 연령을 봤을 때 남성은 67세에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여성은 73세입니다. 더 늦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도 그 후에 이제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였네요. 그러니까 체력이나 회복력 차이가 좀 크게 날 수 있겠네요. 네. 쉽게 말하면 남성은 먼저 쓰러지고 네. 여성은 늦게 쓰러지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다친다. 그렇죠. 뇌졸중은 남성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곧 편견이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사실 이 갱년기는 곧 내 몸의 혈관이 드디어 테스트를 받는, 시험 받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가속 페달 미리미리 챙기면은 회복도 가능한, 지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엔 염증이죠. 지긋지긋한 염증 문제. 혈관에 생기는 염증 중에서 그런 만성 염증이 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염증이 우리가 매일 먹는 지방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오메가3와 6의 비율에 문제가 있다. 근데 오메가3는 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은 기름이다는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왜 좋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메가3와 6는 둘 다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투과성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영양소도 잘 들어오고 나가고 호르몬도 빠르게 통과하고 노폐물 활성산소도 쏙쏙 쉽게 또 내보낼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좋은 기름칠 해주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말고 6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굉장히 되게 느릿느릿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6 가득. 네. 그리고 좀 까칠해요. 왜냐하면 이 오메가6 자체가 염증 유발 반응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 오메가6가 적당히 있으면 괜찮아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막이 빳빳해지고 출입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 흡수도 좀 느려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니까 세포가 서서히 지치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는 세포를 활기차게 해주는 거고 오메가6는 너무 많으면 세포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쵸. 이거네요. 오메가6는 약간 그 활성산소 같으네요. 꼭 맞아요. 필요하지만 맞아요. 많으면 맞습니다. 피곤해지고 문제가 생긴다. 조절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에도 많고 좋은 지방, 착한 지방은 이제 불포화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불포화 지방산도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포화는 무조건 너무너무 다 좋다라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었네. 그렇죠. 그런데 왜 불포화 지방산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못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구성된 식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지방산들 불포화 지방산
근데 오메가3가 꼭 필요하다라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6도 사실 필요하고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3가 항염 작용을 하고 네. 6는 염증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다 6,6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6에서도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인자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6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낼게요. 알파, 베타 그다음은 감마. 맞습니다. 그죠? 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6의 일종으로 감마 리놀렌산이 있어요. 이건 식물성 기름에서만 발견된 성분인데 이 감마 리놀렌산을 섭취하게 되면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혈관 내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벽 손상의 회복을 좀 도와주고 혈관 내 지방의 축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 중상 지방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시키고 항혈전 작용을 가진 PGE1을 생성을 해서 혈전 자체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방산이다. 그 대마종자유에 들어있는 6는 오메가6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감마 리놀산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염증 개선에 도움을 받으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무조건 좋은 기름 먹자가 거의 건강의 어떤 첫 번째 조건이 돼가는 것 같아요. 나쁜 기름 피하고 좋은 기름 먹고 그 좋은 기름에 딱 속해 있으면서 나쁜 기름까지 살살 녹여주는 게 바로 대마종자유다. 369 맞죠? 대마 종자유. 네.